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최근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894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전주 아파트 분양가의 최고가인데요. 전주 만성지구에서 800만 원을 넘은 지 불과 1년여 만에 100만 원이 또 오른 것으로 그 상승세가 무척 가파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익산과 군산 등지에서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은데요. 왜 이렇게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걸까요? 또 과연 그 분양가는 합당한 걸까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옥 의원입니다. 네, 이상민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엄수원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수석 부지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 분양가 관련해서 저희 영상 제작물 먼저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효천지구에 1,100여 세대를 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 일정에 들어갑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894만 7천 원입니다. 당초 건설사가 제시했던 1,023만 원보다 130만 원 정도 낮아진 금액이지만 전주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시민 정서상 900만 원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저희가 4번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900만 원 이하로 책정이 돼서 건설사 측은 당초 분양가를 1,023만 원으로 제시했다. 시 반발에 부딪히자 952만 원과 917만 원으로 다시 890만 원대까지 내렸습니다. 애초에 부풀린 분양가를 제시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면 슬그머니 가격을 내려온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조정 권고들 여러 번 하셨었고 시청에서도 네. 저희도 이제 분양가에 대한 시장 시민들의 생각이나 영향이나 지나친 옵션도 고분양가 논란을 피해가는 꼼수입니다. 발코니 확장과 중문 등을 포함하면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950만 원대로 다시 치솟습니다. 전주시에서 당연히 낮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게 올려놓고 상황에 따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고무줄 분양가 시스템에 소비자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가 894만 7천 원으로 결정이 됐네요. 당초 1,023만 원에서 조금 100여만 원 떨어졌다고는 하는데요. 사상 최고가이고 또 왜 이렇게 올렸다가 또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납득도 잘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이상민 위원장님. 예, 이게 정말 아파트 가격이 자고 나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전주나 익산의 사례를 놓고 보면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너무나 많이 이제 올랐다.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설사 측에서 이게 택지비가 올랐다든지 건축비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만큼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터무니없다는 거고 특히나 이 전라북도는 전체적으로 지금 분양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낮아졌거든요. 근데 예. 특정한 지역에 어떤 이런 고분양가 논란을 통한 오히려 이제 노이즈 마케팅처럼 이렇게 시민의 정서와 유리되고 시장 가격과 좀 맞지 않는 이런 고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그런 논란을 통해서 분양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전형적으로 이번 사태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산에서도 이게 정말 몇 년 사이에 100, 150 이건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폭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로밖에 이제 해석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전주만의 문제도 아니고 익산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김진옥 의원님, 시의회에서 분양가 심의는 아니고 분양가 권고하는 모습 전주시와 업체 간에요. 좀 지켜보셨을 텐데 예. 어떤 생각 드십니까?
분양가가 물론 뭐 택지비나 건축비 등 뭐 감안해서 세운다 하더라도요. 예. 이게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 상황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013년 2월에서 2016년 6월까지 가구별 소득 수준을 한번 보니까요. 예. 2013년 2월에 419만 원에서 2016년에는 이제 445만 원으로 겨우 이제 25만 원, 한 6% 정도 3년 동안, 4년 동안 상승하는 건데 아파트 상승률을 보면 전주의 경우에도 2013년경에 한 600만 원 정도에서 2014년도에 KCC나 700만 원대, 740만 원, 720만 원대로 갔다가 2016년도에도 800만 원대로 에코시티가 이제 800만 원대, 그전 2015년도에 만성지구 이제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에 이제 810만 원대,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이제 최근에 894만 원, 그것도 이제 베란다 확장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실제적인 1000만 원이라고 보면 실제로 2013년도에 6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이상, 50% 이상 상승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민들의 소득 수준은 4년 동안 6% 상승하는 동안 아파트 가격이 이제 50%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 건 그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어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엄 교수님 지금 효천지구 얘기를 조금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효천지구가 공공택지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도 좀 있고 적어도 분양가 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하여튼 지금 이 시장의 참 의견이 높은 수준이냐 적정한 수준이냐 아니냐 예. 이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의 이 가격 이제 분양가가 높냐 낮냐 이 문제의 본질은 이 부동산의 지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성원가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접근법이라고 해가지고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화한 그런 수익 환원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효천지구 이 아파트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수익 환원 방식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조성원가 방식하고 거래 사례 비교 방식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이제 조성원가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면은 조성원가가 이제 토지비하고 건축비 그리고 이제 기타 가산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효천지구 같은 경우에 토지비가 입찰 방식으로 갔습니다만 557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건축비가 이제 그걸 뺀 337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도합해서 894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비는 입찰 방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 건축비는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건축비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게 일정한 선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토지 가격에서 이제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인 거래사례 비교 방식으로 본다면은 효천지구 인근의 아파트 거래 금액이 세븐팰리스 34평 기준층이 최근에 3억 2천에서 3억 2천 5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서부 신시가지의 기존 아파트들이 평당 한 1천만 원대에 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 조성원가 방식하고 시장 거래 가격 비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엄 교수님은 높다 낮다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판단을 좀 유보하시는 측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동식 부지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894만 원이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 보면 거의 베란다를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합치면은 분양가를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894만 원의
최고가, 전주에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예. 이게 문제는 894만 원이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발코니 확장, 그다음에 뭐 붙박이장, 또 에어컨 설치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1,000만 원에 육박한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또 주머니를 털어서 그 건설회사나 또 개발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1,000만 원을 육박했을 때 그 주변에 여파되는 많은 신규 아파트들의 또 가격이 대폭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은 반드시 어떤 민관 단체들이 협의해서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게 이제 시세 부분이잖아요. 이제 건설사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시세인데, 이제 그 시세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뭐 선분양이다 보니까 사실 이 아파트가 입주하기까지 걸리는 보통 기간이 이제 2.6년, 그러니까 2.5년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이 더 지난 후에 이제 입주했을 때 실제 재산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간차가 전혀 이제 계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선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 건설 비용이랑 대부분을 어쨌든 그 소비자들이 미리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래서 이제 금융 비용을 먼저 또 이제 부담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했을 때 현재 시세를 근거로 해서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까 이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원가 부분을 근거로 해서 예. 뭔가 이제 분양가를 연동하는 게 맞다 이런 건데, 여기가 이제 그런 그 분양가 심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원가를 이제 제대로 이제 심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 택지 또 이제 민간이 개발하는 아파트가 이런 어쨌든 고분양가 논란을 뭔가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변 시세랑 단순 비교해서 분양가의 적정성을 좀 접근하는 건 아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동식 부지부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요. 그 분양가 주변 시세와의 비교 분석, 이를 통한 분양가 어떤 높고 낮음의 평가도 있겠지만 어느 한 지역에서 분양가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랐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전주 시내 아파트 분양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조금 조사해 오신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전주시를 봤을 때 지난 30년 동안 건설 붐이 굉장히 일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300만 원대를 넘지를 않았습니다. 분양가가. 그러다가 2003년도 중화산동 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때 현대에코루, 그다음에 코오롱 하늘채가 330에서 400만 원대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후로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2003년도에서 2005년도, 2007년도 서부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면서 포스코 더샵이 1차 분양할 때 450에서 500만 원, 600만 원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분양하면서 60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가 전주에 떳떳방이나 투기 세력들, 그 다음에 가수요자분들이 굉장히 그때 많이 들어왔고, 그때 당시에 진북 터널 그 입구 모델하우스에서 이마트까지 또 줄을 쫙 서는 그런 그 진풍경도 벌어졌었고, 그때 40대 1, 아마 38대 1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후로 2012년도에 이서 혁신도시 쪽에 필지가 조성이 되면서 700만 원대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도 만성지구, 그다음에 16년도 에코타운 같은 경우에는 12,000세대 김승수 시장이 들어와서 60만 평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생각보다도 빨리 임시라고 타협이 되고, 그다음에 작년 10월 28일 또 도도동에 있는 항공대 이전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가 만성지구와
그다음에 에코타운이 800만 원대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올해 들어서 큰 이슈, 큰 뜨거운 감자가 됐던 효천지구 최고의 택지 개발을 매입을 하면서 그리고 894만 원이라는 최고의 경신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공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전주에는 인구 유입이 없는데 이 중소도시에서 너무나 가파르게 분양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주거비 문제나 모든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분양가 상승의 실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논의를 해봤고요. 그럼 왜 이렇게 오르는지 분양가 상승 원인 좀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 분양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요? 그 원인 좀 먼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역시 택지비하고 건축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분양가는 이제 토지비하고 건축비가 주된 구성 요소가 되는데요. 예.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선이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토지비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방식이 이제 환지 방식이 있고 수용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효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환지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는 60에서 85평방미터 이하 평형, 예를 들어서 34평형 이하의 평형 아파트 부지는 추천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환지 방식은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에 이제 매각을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감정가와 이 입찰가는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환지 방식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주와 협의하에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토지주의 수익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게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효천지구의 우미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집단환지 구역인데 거기가 이제 이 집단환지 구역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토지 주민들의 그 소유권자라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하여튼 어떻게 됐던가 그래서 이제 경쟁 입찰로 결정이 됐는데 경쟁 입찰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경쟁 입찰 가격이 그럼 높냐 낮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될 거로 생각이 좀 좁혀지는데요. 예. 이번에 그 입찰로 낙찰된 금액이 557만 원 이었습니다. 혁신도시가 300만 원대 중반이니까 인근 시세에 비해서 어림잡아 한 1.8배 정도 수준이니까 다소 높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그 혁신도시 대방 DMCT가 평당 810만 원에 분양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요 비교만 해도 다소 높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 토지 공급 가격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입찰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입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토지 공급 가격에 아까 좀 다소 높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장 수요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모두들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고 효천지구가 그렇게들 얘기들 하거든요. 그 입지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분양성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예, 김진옥 의원님. 예. 지금 3.3제곱미터에 550만 원대 중반, 557만 원 이렇게 택지가 분양됐다고 그러는데요. 주변보다도 좀 높은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더 높아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이제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552만 원으로 됐는데요. 실제로는 용적률 200%를 감안하면 실제 택지비 그 비용으로서의 택지비는 반절정도 한 276만 원 정도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요. 과거에 분양가가 결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왜 이렇게 분양가가 높은지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살펴보면
2014년에 하가지구 아파트의 경우에도 원래 최초에는 863만 원을 신청했다가 이제 조정되는 과정에서 123만 원이 삭감된 740만 원을 이제 수용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그 140만 원이 123만 원이 삭감돼서 전체 총 분양가를 좀 계산해 보니까 863만 원일 때는 644억 원. 삭감된 740만 원을 기준으로 해보면 551억 원으로 약 100억 원 가까운 수익이 이제 삭감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용했다는 건 관례적으로 삭감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그 정도의 이제 높은 걸 제시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정도의 삭감이 최초에 제시했던 금액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그 남은 금액으로 적정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2015년도에 만성지구 골드클래스도 최초에는 927만 원 신청했다가 이제 810만 원을 권고했을 당시에도 보면 그때 택지 매입 비용으로 해서 뭐 413만 원, 405만 원에 매입했다고 했는데 용적률 이제 175%를 감안하면 실제 그 택지 비용은 한 240만 원 정도로 봐야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천지구 경우에도 그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552만 원 결정이 되었지만 용적률을 200%를 감안하면 그 택지비 비용은 276만 원으로 좀 보는 게 타당하다. 예. 거기에 이제 일부 택지 가산 비용을 좀 합치면 한 300만 원 정도로 그 택지 비용을 좀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그 삭감시키는 요인들이 있을 거고 건축비 요인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예, 저희 지금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택지비 문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상민 위원장님, 노동시 부지부장님의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아파트 분양가를 하면 이게 1999년, 2007년, 2015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예. 연도가 나오는데 이 분양가 자유화라든지 그 분양가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분양가 심의 제도가 도입되다든지 원가가 공개된다든지 이제 이런 시점이 이제 2007년이거든요. 그러면 1999년에 자율화가 돼서 그때 엄청나게 아파트 분양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2007년에 분양 원가 공개랄지 그런 이게 분양가 심의가 이루어지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대 1인 것 같아요. 이제 익산의 경우를 놓고 보면 분양가 심의가 없을 때는 보통 1년에 한 40만 원 정도 평균 오른다고 한다면 분양가 심의 제도가 폐지되면서 한 20만 원, 그러니까 폐지될 때는 한 40만 원, 유지될 때는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오르는 이렇게 수치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도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게 2015년부터 이제 4월 달에 시행이 됐죠. 어쨌든 분양가 심의가 폐지가 되면서 뭔가 이 민간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분양가 상승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분양가 상승의 원인은 뭐냐라고 놓고 보면 어쨌든 이게 주택 정책에 대한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어떤 이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게 어떤 경제 상황을 뭔가 타파하는 하나의 어떤 이런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어떤 이 주택에 대한 부동산 불패 신화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자산에서 우리나라는 주택이 한 80%를 차지하는데 미국이나 일본 경우에는 한 40% 수준이다. 예. 이제 그만큼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 증식 이런 요구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결과를 좀 빚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분양가가 적정하게 유지되거나 또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혼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분양가를 심의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전주, 군산, 또 익산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익산시에 특히 분양가 심의 제도가 있다가 없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분양가 심의는 원래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2007년도에 생겼죠. 예. 그래서 이제 분양가 심의를 이제 받아서 분양 원가가 일정하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공공택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게 어쨌든 민간 택지, 민간 기업에 의해서 분양가가 이제 끌어올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 수단이 상실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행정에서는 우리가 뭔가 통제할 제도적 권한이 없다. 뭐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방치되는 거죠. 예, 노동식 위원장님, 부지부장님 지금 저희
택지비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효천지구 택지비가 좀 비싼 이유, 원인, 뭐 그 도시계획 개발 방식이라든지요. 이런 부분이 좀 특이점이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 효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 민간 택지로 가면서 입찰제보다는 추첨으로 해야 되는데 민간 택지로 가면서 추첨제보다는 입찰제로 한 것이 가장 큰 택지비 그 상승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택지비가 요인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맞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그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펴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분양가 뭐 공개 무력화랄지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첨제가 아닌 입찰제, 그다음에 매매를 유도하는 그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일관성 없게 이렇게 진행을 해와서 아마도 지금 효천지구 택지나 그 분양가가 좀 이렇게 상승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분양가 상승 요인, 택지비 문제 저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분양가가 상승하면 결국에는 피해를 입는 건 서민들일 텐데요.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 부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의견들도 많이 들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이신가요? 아마 이 주택 문제 또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의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의 이제 주택 정책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던 게 뭐 22번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10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정책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 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이걸 계기로 주택 시장 거래를 좀 활성화하고 이렇게 되면 경기도 좋아지고 전세값도 안정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희한한 건 그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전세값이 계속 폭등한다든가 해서 어려움이 겪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서는 문제점들을 보면 우선 단순하게 좀 계산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3.3제곱미터 평당 1,000만 원 정도라면 1,000만 원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80만 원씩 1년 12달을 좀 저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30년을 꼬박 저축하면 이제 30평대 하나 아파트를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그 서민들이 실제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소득, 실질 소득이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계 어떤 그 수지 균형을 더 악화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주택을 마련하는 것 대부분의 비용은 그 초저금리 대출, 주택 대출을 통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그 가계대출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 사례로도 보면 가계부채가 2015년 들어서 월 최대치 10조씩 증가해서 현재 한 1,100조에 달하는 이게 GDP 대비해서 한 165% 예. 이상의 이제 그 주택 관련한 가계부채 예.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됐긴 했었지만 실제로 우리 주택 보급률도 보면 전주시도 뭐 108%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주택이 남아도는 형태이긴 한데 그럼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대부분 다 100% 소유하고 그냥 그렇지는 않거든요.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그 다가구, 예. 다주택을 소유하고 그렇죠. 있고 예. 그렇지 못한 그 네. 주거 어떤 그 뭐랄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거의 약자들의 경우에는 뭐 전세 또 월세 이런 걸 해서 계속적으로 더 어려운 그 주거 환경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고 가계대출은 더 부담 가고 있고 그 가구의 어떤 실질 소득은 더 저하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피해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님, 예, 쭉 말씀 들어봤습니다만 아파트 시장에서 이렇게 비싸든 싸든 수요자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왜곡돼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상민 위원장님, 지금 이 상태의 아파트 가격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폐해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예. 어쨌든 그 서민들의 어떤 박탈감이죠. 과연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이라고는 하지만 수도권도 보통 한 30평형이 평균 분양가가 한 6, 7억이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한 금액이냐. 우리가 그 3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4인 가구가 이제 일정한 생활적 수준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보통 30평형대를 얘기를 한다면 이제 3억이라고 하는 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어떤 전라북도의 소득 수준 이걸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소득은 이런 그 아파트 분양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여기는 계속 이제 거품이 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너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쨌든 거품으로 인해서 붕괴됐을 때 이걸 이제 감당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가계대출 너무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폭탄인데요. 그 폭탄을 계속 끌어가는 게 지금 아파트 분양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 어떻게 막아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책의 문제가 이제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안 부분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어떤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어떤 그 지역별 편차들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전라북도가 과연 이마만큼의 분양가가 오를 만큼 경제 여력이 커지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노지 부장님, 그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거래 실무를 해보셨으니까 그 시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택 경기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전세난을 필요로 전세가 필요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되고 그다음에 또 가수요자분들에 의해서 공급 물량을 막아냈습니다. 가까스로 막아냈는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가 지금 시장을 냉정히 분석을 해보면 현재 물론 지역의 특수성이나 주거 환경 때문에 다소 아파트 가격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규 아파트들은 지금 계속 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아파트, 쉽게 말하면 중고 아파트는 지금 그래도 강보합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신규 아파트는 공급이 과잉,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그 대출금, 원리금 상환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타운 같은데 12,000세대가 버팀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성지구 같은 게 5,300세대, 기타 많은 그 아파트 앞으로 분양 예정,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입주 예정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신규 아파트는 지금 현재는 하락세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는 강보합세로 유지되는 이유는 지금 분양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시대가 뭐 내일 모레 오는데 거기에 반절 가격만 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기존 아파트는 이렇게 보합세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프랑카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사 보유 물량, 뭐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은 그만큼 분양 시장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일부 아파트에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전에 프리미엄들이 많이 송천동이나 뭐 혁신도시들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요. 그런 게 지금은 거의 분양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추가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은 우리 이제 주택 시장은 두 가지 이제 하부 시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신규 공급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고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택 소비자에게 신규 공급 주택하고 재고 주택은 근데 이제 상호 대체제로서 이제 기능을 해요. 그래서 분양가 우리가 규제 정책을 할 때 그 논리는 뭐냐 하면은 분양가 아파트가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은 기존 재고 아파트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이런 정책을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대체 관계에 있는 요 신규 공급 주택하고 재고 주택의 가격이 상호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급 주택과 재고 주택의 두 시장 가운데 어느 한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다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가 이동을 해서 다른 시장의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대체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재고 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예. 전반적인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서민 주거 안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양가 상승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는 이제 과연 이렇게 치솟는 분양가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 것인가,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효천지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효천지구는 지금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런지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 방식에서 이게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한 민간 택지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돼야 맞죠. 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시장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도록 해놓은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현재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뭐 합리적 아파트 분양가에 의한 뭐 대안 이런 것들 좀 검토해 보면 물론 현실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모하게 어떤 분양가에 그걸 피해갈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베란다 확장이라든가 아까 그 선택형 어떤 그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뭐 붙박이장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공개하거나 아니면 그 원가에 이제 포함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세부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 이런 세부적인 몇 가지 정책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택지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또 건축비나 이런 요인도 뭐 자재 상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요인들에서 지속적으로 또 상승할 거고 그러면 그 상승하는 그 분양 원가를 현재 시스템에서 제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주택시장 전체적인 그 정책의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공급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으로 좀 돌리는 문제 그리고 하나는 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어떤 신규 공급 이걸 확대를 좀 제한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관리 활용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투명한 거래라든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 예를 들면 뭐 검토하고 있는 적정 가격 유도, 뭐 원가 공개라든가 아니면 불법 부당 거래 단속 이런 걸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핵심적으로는 주거 수요자 중심, 주거 약자들의 어떤 주거권 보유를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사회적 임대주택 이런 어떤 공공주택 정책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걸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가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님 주택의 신규 시장이 기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공공부문의 개입 아파트 시장에서는요. 아파트 시장 가격 결정에서 개입이 피치 못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뭐 대선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주택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시장의 많은 부분을 의지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공재로서의 이런 어떤 기본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통제나 대안들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번 대선에서 주택 정책에 대한 방향 이게 이제 각 정당이나 후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거기에 이제 저희도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어떤 공공재로서의 주택이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좀 가야 한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치단체 지금 뭐 떨어진 불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치단체에서는 뭐 제도가 바뀌고 권한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에 어쨌든 4차례 권고를 통해서 예. 그래도 한 130만 원 정도를 가격을 다운을 시킨 거고 예. 이제 거기에 뭐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익산시는 그러한 노력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러니까 익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공개가 되니까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거고, 사실 사전에 어쨌든 뭡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뭔가 이 적정한 수준으로 뭔가 이 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 많이 제약이 있고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건 자치단체의 어떤 역할, 행정력을 통한 그런 그 분양가의 어떤 예. 적절한 통제 이제 이거밖에 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중앙정부의 정책 말씀하셨고 자치단체의 어떤 제도적 운영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진욱 의원님께 좀 하나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주시가 이번에 분양가 조정을 4차례 했다고요. 이 네. 역할, 그다음에 이 역할이 가져온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아마 합리적인 분양가를 산정하는 그 과정이었을 예. 거라고 보는데요. 예. 업체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이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산출을 하게 된 거였고, 전주시에서 이제 그 검토하기에는 그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것과 실질적인 뭐 택지비라든 건축비 실질적인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 삭감할 수 있는 요인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적극 제안했다고 하는 거. 물론 예. 의회에서도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발언하시는 의원님들 계시고 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입장들을 쭉 밝혔던 것도 사실인데 예. 추후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어떤 서민들의 생활, 뭐 주거 안정 이런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민 위원장님 익산시 분양가 심의 방식 좀 말씀하셨는데요. 이상민 위원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시도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로서는 좀 의문이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어쨌든 심의 대상이 될 때는 그나마 일정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예. 이제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심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다른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전에 이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도 과연 분양가는 계속 올랐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단체장의 의지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5년인가요? 천안에서는 아예 시장이 가이드라인을 줘버렸습니다. 얼마 이상 들어오는 건 승인 못 해준다. 라고 하는 이게 그럼 위법이다. 소송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업체가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면 단체장이 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게 엄격한 의미의 권한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행정의 어떤 그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극도로 나빠질 수 있는 분양가 상승의 문제를 시장이 가진 권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결국에 자치단체의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의지를 행정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단체장이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가졌을 때 분양가 심의위원회도 거기에 걸맞는 결과를 내놓는 거고요. 그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특별한 마인드가 없을 때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건설업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예.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평가가 그동안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예, 엄 교수님 하나 여쭤보면요.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말 그대로 심의입니다. 분양가 결정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전주시 분양가 심의위원회 아무리 심의라고 하지만
가격을 너무 못 깎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민간 택지 제도가 이제 엄격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분야를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민간 택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공공 택지를 많이 늘려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렴한 공공 택지를 많이 공급을 한다면 민간이 공공을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 예.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공공 부분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라든지 여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양질의 그 저렴한 공공 택지를 많이 공급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김진욱 해봅니다. 의원님께 좀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공공 택지 공급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택지비 문제 이게 최고가 입찰제냐 추첨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택지 공급가가 상당한 큰 차이가 나는데요. 공공 택지의 경우는 좀 공급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하다 보면 최고 입찰로 인해서 나서는 현재 같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아마 효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생각했던 건 그 예상가액으로는 한 378만 원 정도. 예. 그렇다가 최고가 입찰을 하면서 이제 550만 원으로 뛴 것처럼 입찰 방식의 변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은 그 최고가 입찰을 좀 제한하는 이런 방식의 그 입찰 방식, 추천 방식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노지 부장님, 그 택지가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공급될 때요. 공공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입찰제로 공급됐던 택지가 적지 않게 있었죠. 그렇죠. 지금 뭐 만성지구나 지금 예. 뭐 또 엊그제 분양했던 효천지구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문제는 이게 그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소유자들로부터는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엊그제 3월 30일자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전북개발공사는 2015년도 매출액이 19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176억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1998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238억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276%에서 80%가 감소한 197%였습니다. 원래 전북개발공사에서 목표가 2017년도에 230%였는데 이것을 한 1년 몇 개월을 단축을 시켰어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토지가 오르는 것은 그래서 이익 발생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아까 같은 입찰 방식이랄지 최고가의 그 택지비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것은 서민의 주거비를 공공기업이 착취하는 거 아니냐. 이게 누가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추천 방식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님 그 택지를 공급하는 주체 뭐 전주시, 익산시 또는 뭐 LH 이런 데의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택지 공급을 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죠. 네. 기본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공공 택지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민간이 공공 택지로 들어와서 어떤 분양제에 대한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가장 어려운 게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자치단체나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그게 어쨌든 저렴한 비용에 어떤 택지를 공급함으로 해서 그리고 또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또 분양을 하게 되면 또 분양가 심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택지를 제대로 좀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민간 기업의 어떤 분양가를 통제하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조적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저희 아파트 분양가 비싼 분양가의 어떤 대책에 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지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쟁점을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분양 원가 공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 뭐 필요합니다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생각되는 점은 분양가가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예. 그런 수준으로 오지 않았는가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예. 드는데요. 왜냐하면 효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토지비는 입찰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고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선 정도는 드러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 주택 정책의 전환이 어떤 우리가 좀 모색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렴한 주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affordable housing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근데 이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이제 많이 늘려서 중산층의 그 자가율을 제고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주택개발기구라고 하는 공적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저렴한 그 택지 공급과 함께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고 아울러서 중앙연금기금의 일부를 구입자금으로 주택 구입자금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불 능력을 제고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 중산층 국민들의 그 자가율을 제고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자가율을 제고하는 거예요.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00%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물량 위주의 공급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러면서도 지금 무주택자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절반 정도가 무주택자거든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자가율 제고라고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 하니까 양극화도 있고. 근데 그렇다면은 자가율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주택, 아까 말씀드린 어포더블 하우징 이런 게 많이 연구되고 정책이 나와주고 추진되어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민 위원장님 좀 분양원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택시장은 뭐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 방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준비해서 뭔가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공기업을 통해서 주택을 보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단 이 문제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올라가는 분양가를 일정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건설업체나 이런 쪽에 일정한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가에 대한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수단들이 일시에 적용할 거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이 노드맵을 아까 이제 제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노드맵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하고 그 노드맵을 근거로 해서 민간 기업도 자기 수익성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빠질 건지 어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거고요. 또한 그러면 이제 그 주택 공급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대로 공기업을 통해서 어쨌든 그 주택을 공급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준비되면서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서민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공기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또 그리고 민간 기업이 끊임없이 올리는 이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제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이게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일관성들을 가진다고 한다면 상당 기간 뭔가 그 이해관계 충돌이나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뭐 가계대출 문제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뭐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동식 부지부장님 아파트 원가 공개제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예. 먼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게 원가 공개라는 것은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 공사비는 충분히 이 기업에서 공개를 할 수 있는데 간접
공사비가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뭐 광고비랄지 대외적인 홍보, 영업비, 품질 및 뭐 생산 연구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자기들이 밝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게 힘들다면 공공 아파트만이라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시장의 법칙에 의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십니까? 예. 김진욱 의원님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분양가 원가에 대한 공개, 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앞서도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우려를 갖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제한된 정보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고 제한된 공간에서 이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시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죠. 거기 안에서 아마 그런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분양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원가들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하고 그래서 원가 내역이 어떤 것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고 과연 그게 타당하는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우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되면서 건설업체들이 그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들을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면서 어떤 건설 경기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한 주제는 거의 지금 끝난 것 같은데요. 끝으로 오늘 토론에서 못한 말씀이나 좀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식 부지부장님부터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늑대는 한 끼 식사를 위해 뛰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서 뜁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주택 안정이 시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택지비의 숨은 거품을 빼야 됩니다. LH와 전국개발공사 등 택지 분양기관에서 최고가 입찰제를 추첨 방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분양가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무조건적 개발보다는 한국적인 도시답게 전주만의 맞춤형 도시개발과 주택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좀 짧게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자치단체 장은 주민이 뽑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주택에 대한 아픔 이 부분에 대한 100% 공감, 소통이 전제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아파트 분양가가 뛰고 있는 걸 뒷짐지고 있지는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어떤 그 주민에게 힘이 되는 그런 자치단체의 그런 행정력을 기대해 봅니다. 예, 엄수원 교수님. 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한 1,350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했고 우리 역시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2015년부터 대량 공급돼서 내년까지 돌아올 입주 물량이 약 10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전북 지역만 보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2,382가구,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752호로 116.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물량이 빈집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전주시와 군산시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한편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는 부동산 투자도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투자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투기성보다는 실수요적 입장에서 그런 부동산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욱 의원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거 정책이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정책이 주거 복지, 또 주거 정의, 또 주거 정책의 어떤 민주화,
이런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사토론 오늘은 도내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 토론해봤습니다. 서민들의 가장 큰 꿈 중에 하나, 바로 내 집 마련일 겁니다. 하지만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요. 왜곡된 아파트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